자, 봅시다. 자,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는 비극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의 본질 역시 모방이라고 보았대요.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 끊어서 딱 요까지 볼게요. 그리고 문학의 일종인 비극도 완결된 사건을 모방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았대요. 자, 그러면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자, 비극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뭘 받고 있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무언가를 모방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문학의 본질 역시 뭐다? 모방이다. 그래서 인간이 문학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모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는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안정된 성품이 선한 인격과 미덕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고 봤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안정된 성품이 무엇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문장이. 안정된 성품은 진리에 도달하는 바탕이 된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뭐야? 요거야, 요거. 안정된 성품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안정된 성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극이 관객에게 느끼게 하는 연민과 공포가 이러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품이 뭐야? 요거야. 안정된 성품이죠. 자, 그래서 연민과 공포가 안정된 성품을 함양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보고 비극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의 6가지 요소로 플롯, 인물의 성격, 작품에 담긴 사상, 언어, 음악, 시각적 요소를 제시하고 그중 행위나 사건의 구성을 뜻하는 플롯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답니다. 자, 그래서 어디 갔냐? 비극의 6가지 요소로 플롯부터 시각적 요소를 제시했는데 플롯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들 플롯이 뭔지 압니까? 플롯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설이 있다고 쳐. 한 편의 소설이 있어. 그러면 한 편의 소설이요, 한 장소 안에서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구성을 가지고 여러 장면과 여러 이 사건들이 연달아서 겹쳐지면서 쭉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결말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의 장면들 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플롯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봅시다.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 소설을 보면은 크게 소설이 플롯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플롯은 크게 2가지야. 뭐랑 뭐야? 공사가 끝난 이후에 그 영수증 결제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 보면서 막 마음 졸이고 있는 그 장면. 맞죠? 그 플롯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플롯이 뭐였어요? 이제 결제 다 끝나고 나서 슈퍼마켓 앞에서 술 마시러 가가지고 그 임시의 사연 듣는 플롯 하나. 그 2개의 플롯이 지금 이제 소설 전체에서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던 거야. 소설이 그게 끝이야? 아니잖아. 중간에 중략된 내용 되게 많잖아. 플롯은 여러 개라고. 알겠죠? 그 짤막짤막한 이야기의 토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플롯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답니다. 그는 사건이 우연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갖춰야지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고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앞선 사건으로부터 인과적 결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대요. 자, 개연성을 갖춰야 된다. 문학작품이.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뭐 비극뿐만 아니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서도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것도 개연성 안 갖추면 욕을 뒤지게 먹습니다. 지금 뭐 저기 영화 호프 욕을 그 뭐지 욕하는 사람이랑 칭찬하는 사람밖에 없다면 중간인 사람이 없다면 그 영화는. 근데 이제 욕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이제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욕을 많이 한다며. 개연성이 떨어지면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똑같았어요. 2000년 전에도. 자, 개연성을 갖춘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인데 그러면?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앞선 사건으로부터 인과적 결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 뭐야? 개연성이 갖춰져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개연성이잖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있어야 돼? 개연성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야.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맞죠? 자, 다음 넘어가서 보면 또한 살인, 폭력 등의 부도덕한 내용도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장치로 사용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폭력, 살인, 부도덕한 내용을 일으켜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켜. 자,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사건 제시와 관련한 플롯의 핵심 요소로 무엇을 제시했느냐? 반전과 인지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전은요, 상황, 즉 사건의 흐름이 앞에서 일어난 것과 정반대로 급변하는 것으로서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일어난다? 정반대로 일어난다. 근데 뭐 반전은 여러분들 다 알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급변했기 때문에 인물의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의도와 반대되는 거. 자, 다음 인지는 인물이 무언가를 모르다가 아는 상태로 바뀌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인지야. 자, 그래서 그는 이러한 반전과 인지가 관객에게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둘이 동시에 일어날 때 더 뭐하다? 효과적이다. 반전과 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비극에는. 그래야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비극이 뭘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어? 안정된 성품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뭐가 효과적이야? 자,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안정된 성품을 가지게 한다. 로 연결되는 거겠지. 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맞죠? 자,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비극의 인물도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대요. 그는 희극의 주인공은 보통의 사람보다 모자란 인물로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돼?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제 이거 관련된 내용들을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겠죠. 이 지문은 처음 보지만 올해 스튜던트 강의에 나도 처음 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은 나도 이제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지만 참 신기하고 대단한 게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거의 3000년 전이야. 근데 그때도 뭘 생각했는데? 희극. 그러니까 웃음을 자아내는 거. 웃음을 자아낸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는데? 해학적이라고 하잖아. 해학이 어디에서 발생하는데? 보통의 사람보다 모자란 인물 앞에서 발생해. 우리 읽었던 작품 중에 왜 봄봄 이런 거 있잖아. 동백꽃.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야? 모자란 사람들이 보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잖아. 맞지? 뭐 저기 채만식의 태평천하도 마찬가지고. 맞죠? 자, 그래서 해학은 이럴 때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걸 그 수천 년 전에 깨달았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나만 신기한가? 하여튼 나는 그냥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비극의 주인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신분. 자, 비극은요 고귀한 신분의 인물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인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악행이나 악덕을 펼치면 안 되고 뭐여야만 하느냐? 과오나 실수여야만 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행해지면 그것을 제대로 된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주인공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존재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걸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인공을 그러면 왜 인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는데 왜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인물이, 정의로운 인물이 불행해지는 건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켜요.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저렇게 불행한 일을 당한단 말이야. 에이씨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자, 다음 악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마땅한 일로 보는 거야. 에이 나쁜 사람인데 당하는 건 당연하지 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떨어져요? 재미가 떨어져요 작품에. 자, 그래서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거야 비극을 바탕으로.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는 관객이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서 주인공이 더 큰 불행을 경험한다고 판단하면 그때 뭘 느끼는 거야? 연민을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잘못이나 실수에 비해 더 큰 불행을 경험하는 건 어떤 감정을 가져다 줘? 연민, 불쌍함을 가져다 주는 거야. 불쌍하게 여기는 걸 가져다 주는 거야. 다음, 인간적인 결함을 지녔다는 점은 밑에 공포랑 연결되는데 왜 공포랑 연결되느냐? 인간적인 결함을 지녔다는 점에서 자신과 닮은 것처럼 느껴지는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다고 판단하면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나랑 다르게 여겨지기 때문에 보면서 공감이 안 돼. 근데 고귀한 신분의 사람인데 좀 결함이 있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나랑 좀 비슷하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뭘 느끼는데, 와 저런 일을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 지문 있어요 현재?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객이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비극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민과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이루는 것이라고 봤대요. 자, 그래서 카타르시스는 후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까지 끊으면, 자, 우리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지금도 씁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저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말인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어떤 작품을 읽고 와 나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뭘 느꼈다고 좀 이제 우리 요즘 시대에는 해석이 되냐면, 어떤 작품을 읽었는데 내가 쾌감을 느낀 거야. 근데 이 쾌감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의미의 쾌감은 아니야. 슬픈 영화를 봤을 때 펑펑 우는 거, 그때 가슴이 막 후련해지는 거, 막 이런 것들도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뭐 범죄도시 뭐 이런 것처럼 나쁜 놈을 그냥 원펀치로 혼내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막 사이다 먹었듯이 통쾌함을 느껴. 이런 것들도 카타르시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의 어떤 이 정화, 해소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이 모든 것들을 카타르시스라고 다 통칭해서 얘기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미시적으로 상세하게 나눠가지고 보는 거야. 알겠죠? 자, 미시적으로 보면요, 윤리학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카타르시스의 윤리학적 해석은요, 카타르시스를 감객의 감정 중 불균형하거나 과잉된 부분을 도덕적으로 뭐 하는 거다? 정화. 도덕적으로 정화하는 거니까 윤리적인 거지. 자, 그래서 평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연민, 공포 등의 감정이 쌓여 있는데 이러한 감정 중 부정적인 부분을 뭐 한다? 정화함으로써, 부정적인 부분을 정화함으로써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 맑게 만들어. 그래서 뭘 만들어줘? 도덕적 성숙을 만들어줘. 그래서 윤리학적 해석은요, 카타르시스가 뭘 만들어준다?
인간의 인간을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해준다. 가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랑 연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인간의 어떤 안정된 성품 그거랑 연결되는 말이겠지. 처음에 나왔던. 자, 다음 이 해석은 감정을 잘못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감정을 정제히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이 윤리학적 해석의 본질입니다. 이제 본 내용이에요. 자, 다음 정신분석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 좀 알아두면 좋아요. 정신분석학적 해석. 무엇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려 했다. 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하려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으로 해석하려 했다 이 말이야. 예전에는 심리학이라는 말이 없었거든. 심리학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정신분석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분석학이랑 심리학이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 뿌리가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정,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야. 이건 알아두면은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지 우리가 예측하기 쉽습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카타르시스를 뭘로 봤냐면 마음에 억눌러 있던 병적인 감정의 분출로 봤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울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처럼 자, 억눌러 있던 감정이 비극의 인물에 투사해서 분출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으로 어떻게 진다? 건강해진다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신분석학적 해석이라고 하죠. 자, 다음 인지적 해석 볼게요. 인지적 해석은요, 카타르시스를 작품 이해의 형성으로 본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은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뭘 한다? 알기를 욕구한다고 보고 관객이 작품에 재현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식의 획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은 쭉 나열되던 플롯들이 어느 순간 결말을 보고 났더니 띵 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관객은 인지적 즐거움을 얻고 본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지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은 막 영화를 보는데 장면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쭉 연결되는데 이 뿌려놓은 떡밥 어떻게 다 회수하지? 결말이 빵 나왔는데 이때까지 나왔던 떡밥 다 회수됐어. 그럼 뭐야?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 장면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사실은 이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하면서 얻는 쾌감이 있다고. 그래서 인지적 해석은 이제 그럴 때 느끼는 이제 쾌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이 모든 해석, 그러니까 카타르시스와 관련된 이 모든 해석을 다 느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르겠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MBTI스럽게 얘기를 하자면 T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요 인지적 해석을 바탕으로 이제 예술작품에서 쾌감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좀 F적 감성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신분석학적 해석에 있는 요 카타르시스를 좀 많이 느끼지 않을까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읽으면서. 사람 성격마다 다르지 않나? 다 실제로 있는 거고. 자, 다음 볼게요. 비극에 관한 이론은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후대 학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답니다. 고귀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19세기 말 등장한 자연주의 연극론자들은 하층 계급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가 겪는 고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드러냈고,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층 계급의 인물 그리고 그가 겪는 고통, 사회적 문제. 이거를 여러분들 예술 사조에서는 무슨 주의라고 하는지 압니까? 땡땡주의.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리얼리즘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사실주의는 거의 대부분 이 사회에 진짜 있을 법한 아주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서술하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뭘까요? 이 사회의 부조리입니다. 사회의 부조리.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리얼리즘의 목적은요,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그림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얼리즘은 모두 사회의 부조리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항상 어떤 인물이어야 될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인물이면 안 됩니다. 항상 뭔가 결핍이 있거나 하층민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주인공이야. 가리봉동이 사실주의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누군데요? 임씨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 임씨를 바탕으로 당시에 1970, 80년대에 도시 변두리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굉장히 사실적이고 뭔가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 법한 인물로 그려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주의 소설에 해당한다. 자,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뭐랑 안 맞아? 아까 이야기했던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이랑 맞지 않는단 말이야.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는데, 신부는 고귀하게 태어났는데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더 큰 불행을 겪을 때 그런 주인공이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닌데? 그런 거 아닌 작품들도 많은데? 라고 비판하는 거죠. 다음, 니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비판하며, 비극은 관객에게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아직도 많은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책 이름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고 하는 책이거든. 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게 왜 시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시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지금 알고 있는 현대시의 시가 아닙니다. 그 현대시의 시도 시고요, 연극도 시고요, 소설도 시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이 문학의 형태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소설을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사시라고 얘기했어요. 소설이라는 말이랑, 소설을 영어로 하면 나블인데 나블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개념은 생긴 지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래서 그전엔 다 서사시라고 부르죠. 다 시랑 같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때 하던 연극 있죠. 요때 하던 연극을 뭐라고 하냐면 드라마라고 합니다. 드라마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시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아직까지 적용되는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엄청 옛날에 썼는데, 지금 저기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 있죠. 헐리우드 영화 감독들은 아직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 조그맣게 요약본으로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닌다고요. 심심할 때마다 보려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일을 해내는, 그러니까 결국은 역경을 이겨내는, 이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주인공이 역경을 겪을 때 그 역경이 그러니까 3번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해도 돼, 2번 실패해도 돼, 3번째 시도할 때는 성공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은 가장 뭐 한다는 거야? 많이 몰입하게 된다는 거야. 첫 번째 실패 이후에 바로 성공해버리면 내용이 너무 깊이가 없어. 3번째 실패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 너무 지루해져.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이제 2번의 실패 이후에 이제 결국은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이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요거 현진 풀어왔어? 자, 일단 정답 얘기할게요. 저기 뭐냐, 공준 풀었어? 번호도 풀었고. 오케이, 자 봅시다. 1번, 5번. 그 다음 2번에 4번, 그 다음 3번에 5번, 그 다음 4번에 1번, 그 다음 5번에 2번. 자, 3번 문제 봅시다. 플라톤은 문학이 참된 실제인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을 다시 모방한 것이라고 보고, 여러분들 플라톤의 철학 압니까?
이데아라는 말 들어봤어? 언제 배웠는데? 어? 아, 모의고사에서 본 거야? 모의고사 기출에서? 여러분들 저기 1학년 통합사회 때 안 배워? 이데아? 아, 플라톤 안 배워? 소민 배워야 안 배워요? 대답을 하지. 끄덕끄덕 배워요? 그 통합사회 때 배우긴 배울 거야 분명히. 아니면 보통 중3 그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하고.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게 어떤 세계입니까? 이 세상에 본질이 있는 공간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면 현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현실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야? 현실은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현실은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자, 이 감각을 넘어서 있는 이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소리로 들을 수도 없고 감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곳이야.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본질은 다 어디에 있다? 이데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존재들은 이데아에 있는 본질들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복제되어 있는 존재들인 거죠. 모방되어 있는 존재들이야. 내 본질 어디에 있는데? 저 이데아에 있어요. 이 책상의 본질 어디에 있는데? 저 너머 이데아에 있어요. 그러면 이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데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데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 이데아는 실제로 가볼 수 없잖아. 우리가 머릿속으로 있다고 생각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공간은 이성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예술 작품을 봤다면 예술 작품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얘는 본질이야. 플라톤이야. 지금 플라톤의 교실이야. 플라톤의 교실에서 이 책상은요, 본질이야 아니면 모방품이야? 뭐야? 모방품이야. 본질이 어디 있어요? 저기 저 너머에 이데아에 있다니까? 얘는 본질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감각적인 껍데기야, 껍데기. 본질은 어디 있다고? 이데아에 있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화가라서요, 그림을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리는데 이 책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전시장에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책상 그림은 뭘 모방한 거야? 책상을 모방한 거잖아. 그러면 이 예술 작품은요, 이데아에 있는 걸 한 번 모방한 걸 또 한 번 더 모방한 게 그림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예술을 높은 가치로 볼까요? 낮은 가치로 볼까요? 낮은 가치로 보겠죠. 자, 모방, 복제했는데 그걸 한 번 더 복제한 거야. 맞죠? 복제의 복제품인 거야. 그래서 예술을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이러한 모방은 진리에서 멀찍이 떨어진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는 시나 연극 등의 문학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이성을 뭐 한다고 봤대요? 마비시킨다고 봤대요. 이 사람이 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왜? 이성이 있어야지 저기 이데아에 도착하니까. 자, 또한 문학에서 다루는 살인, 배신 등의 부도덕한 내용들이 도덕적 모범이 되지는 못하는 비교육적인 거라고 봤답니다. 문학에서 다루는 부도덕한 내용들은 전부 뭐다? 비교육적이다. 상당히 꼰대죠. 자, 그래서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고 봤답니다. 그가 보기에 문학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 방해가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1번 선지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 문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공주는? 네. 경시가 무슨 말이야? 무시 생각 못하는. 그쵸? 경시, 무시, 오케이.
가볍게 여김이라는 말이죠. 가볍게 여김.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비해 문학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한 게 아니고 얘를 무슨 말로 바꾸면 딱 맞겠어? 경시의 반대말이 뭔데? 인정. 뭐라고요? 인정. 아, 그러니까 이제 반대말이니까 좀 형태 비슷한 거 찾아서 그렇죠. 중시죠. 중시. 중시가 뭔데 그러면? 무겁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알겠죠? 경시는 가볍게 여기다. 중시는 무겁게 여기다. 자,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플라톤은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플라톤은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는데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의 위치를 바꿔줘야지 맞는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3, 4번은 뭐 별 특별한 거 없고요. 자, 나 넘어갈게요. 4번. 4번은 여러분들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안티고네와 크레온이라는 두 인물의 얽힌 이야기를 다룬 그리스 비극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을 충실히 반영한 작품으로 인정받는데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분석하면 크레온을 주인공으로 볼 수 있답니다. 그럼 크레온을 왜 주인공으로 보는데? 이 사람이 비극적인 일을 당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이 왕위를 두고 다투다가 모두 죽는 내용으로 시작한대요. 새로운 왕이 된 크레온은 둘 중 한 명만 장례를 치르게 하고 한 명의 내장을 금지합니다. 오이디푸스의 딸인 안티고네는 크레온의 아들인 하이몬과의 약혼자로서 그와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자, 그녀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 죽은 오빠를 몰래 매장하고 하지 말라는 행동했지. 그렇죠? 몰래 매장하고 이를 알게 된 크레온은 그녀를 생매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지나친 도덕적 확신과 고집. 얘를 본문에 나왔던 뭘로 바꿀 거야? 인격적 결함이죠. 아까 결함이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며.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지금 지나친 거잖아. 지나친 도덕적 확신과 고집. 요게 이제 이 크레온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크레온은 하이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자, 예언자가 찾아와 크레온의 행위는 신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고 말하고 크레온은 자신의 행동이 오만하고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깨닫는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까 나왔던 개념 인지. 자, 다음 그가 생각을 바꿔 안티고네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의 방향은 이전과 반대로 변하게 된대요. 하지만 안티고네를 구하러 갔을 때 이미 안티고네는 목숨을 끊은 상태였고, 이건 뭔데? 반전. 이게 왜 반전인데? 인물의 행동의 의도는 뭐야? 구하러 간 거야. 근데 인물은 안티고네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 자신이 의도했던 행동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지. 반전. 자, 이를 보고 좌절한 하이몬도 안티고네를 따라 목숨을 끊는데요. 이를 알게 된 하이몬의 어머니 에우리디케도 목숨을 끊으면서 크레온은 가족들을 잇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건데? 저지른 실수에 비해 큰 불행으로 볼 수 있겠지. 본문에 나왔던 말을 바탕으로 연결하면. 알겠죠? 여러분들 평소에 보기 문제 풀 때 이런 연결하는 거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 다음 1번 선지 볼게요. 관객이 공포를 느꼈다면 그것은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물인 크레온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기 때문이군. 자신과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거야? 아니지, 유사하다고 인식돼야지. 그럼 어떤 점이 유사한데? 위에서 얘기했던 요 결함이 유사하지. 결함 있는 인물은 관객으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 했어? 자신과 비슷하게 여겨지게 한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게 틀렸죠. 정답은 1번. 자,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75페이지.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게 이번에 다른 이제 3학년 학생들 시험 범위에 좀 많이 들어갔던 지문인데 요 지문 읽고 저기 하나하나 문장 단위로 떼가지고 분석할 때 명확하게 설명이 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기 내신 시험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맞히는 것도 맞추는 건데 문장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아. 알겠죠? 자, 볼게요.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는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등과 같은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했답니다. 자, 요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샛별이랑 개밥바라기랑 금성은요 애초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로 봤을 때 얘네 다 금성 얘기하는 거야. 금성이야. 알겠죠? 그 실제 그 행성 얘기하는 거야. 셋 다. 자, 그래서 같은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했답니다. 뜻과 지시체를 뭐했어? 구별했어. 자, 프레게가 제시한 뜻은요 해당 이름이 제시하는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지시체는요, 자 보세요.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여기에 실제 대상이라고 했지. 실제 대상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의 지시체는 건데 실제로 저 우주 바깥에 있는 그 행성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실제 그 행성, 실제 수성 옆에 있는 그 행성. 알겠죠? 자, 그게 지시체인 거야. 뜻은 건데 걔를 제시하는 방법인 거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샛별이라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인 행성을 가리키는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지시체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이 지시체를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으로,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제시한다라고 적혀 있지. 제시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제시한다였으니까 뭐야? 제시하는 방법, 뜻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행성이 바로 뭔데? 얘가 샛별의 뜻이야, 뜻. 얘가 지시체가 아니에요. 뜻이에요. 자, 이러고 나서 보면 개밥바라기라는 이름은 샛별과 지시체가 동일하지만 해당 지시체를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답니다. 자, 개밥바라기는요 어디 갔냐? 여기 있네.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대요. 자, 그러면 자, 샛별이라는 이름의 뜻 뭔데요?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행성. 개밥바라기의 뜻이 뭔데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문장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얘네들이 실제로 가리키는 지시체는 똑같잖아. 그 우주 바깥에 있는 그 행성. 그렇죠? 그 행성인 건 똑같은데 얘는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 얘는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야.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래서 이름이 다르다고. 알겠죠? 자, 이거를 바탕으로 이처럼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프레게는 만약에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사실상 A와 B는 동일하다. A는 B와 A는 A와 동일하다. A는 A 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야?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얘네 둘이가 서로 지시체가 똑같잖아. 같은 지시체를 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이 읽혀야 돼요. 이 문장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부터 해서 아닌가까지 동일성 명제.
자, 만약부터 아닌가까지가 바로 뭔데? 동일성 명제야. 동일성 명제. 그리고 관련 문제를 설명했다고 돼 있는데 이 말 자체를요 나중에 이건 이 문단 읽어봐야 아는 건데 이 문장을 프레게가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프레게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약에 A는 B가 똑같다면 A는 B와 A는 A가 서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동일성 명제인데 이 명제에 대해서 프레게가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 설명한 내용이 이 문단부터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거를 알려면 이 문단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자, 보면 이 문단에서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는 B와 A는 A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분된다고 봤답니다. 얘네 두 개가 서로 뭐 한다? 구분된다. 그래서 프레게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봤대요. 전자는 A는 B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만약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뿐이라면 이 정보는 A는 A와 동일하다의 정보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A와 B가 각각 나타내는, 잘 보세요, 뜻을 고려하면 두 명제의 정보는 구분됩니다. 뜻을 고려한다고 됐잖아. 그럼 뭐야? 뜻을 떠올려야지. 이 두 개. 얘는 샛별의 뜻, 얘는 개밥바라기의 뜻이잖아.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A는 B이다. 아까 그 명제를 다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A는 B이다. 샛별은 샛별이다. A는 A이다. 라는 정보가 같지 않게 된다는 거야. 무엇을 고려했을 때? 뜻을 고려했을 때 같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런데? 뜻은 뭐였는데? 달랐잖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있죠. 샛별은 개맛바라기다라는 문장. 이 문장을 뜻을 고려해서 말 바꾸면 뭐라고 말 바꿀 수 있어? 샛별은 개맛바라기다.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에서 보이는 하늘의 행성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야. A는 B라는 문장이. A는 A다라는 문장은 뭐가 되는 건데?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반짝이는 행성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이다.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명제가 되는 거야. 뜻을 고려하면. 지시체를 고려하면 다른 문장이야? 같은 문장이야? 소민아? 같은 문장이죠. 어차피 지시체랑 똑같으니까. 지시체를 고려하면 이 두 개가 같은 문장이 되고요. 뜻을 고려하면 다른 문장이 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체크하고 나중에 질문하세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샛별과 개맛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두 동일성 명제 중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샛별은 뭐야?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건데 개밥바라기는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A는 B다라고 하는 문장은 뭐야?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이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이랑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A는 A이다는 거야.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이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 뭐가 달라? 정보가 다르지. 정보의 양이. 자, 그래서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를 서울, 세종 같은 고유 명사뿐만 아니라 이 방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답니다. 자, 그래서 프레게는 뜻을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뭐로 봤냐면요, 뜻이요, 단어에 붙어있는 곳이고요. 단어에 붙어있는 객관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뜻은요, 객관적인 존재래요. 그래서 그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해서 뜻의 객관성을 설명했답니다. 비유해서. 자, 보면
프레게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는 천체는 객관적 실체이므로 지시체야. 관측되는 천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데, 망원경으로 봤을 때 실제 그 행성을 말하는 거야. 실제 그 행성. 걔 지시체야. 그런데 걔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로 봐야 돼? 망원경으로 봐야 돼. 자, 그래서 이 망원경 렌즈에 어떠한 상이 맺힐 거야. 그게 뭔데? 뜻이야. 그리고 관찰자인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천체의 영상이 있어. 그건 뭔데? 관념이야. 그럼 이게 뭐가 다른데? 생각해봐.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요, 관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하게 맺어지는 거야. 상은 항상 똑같이 맺어지지. 일정해요. 그러면 일정하게 맺힌다라고 하는 걸 무슨 말로 바꾸면 좋을까요? 객관적이란 말 바꾸면 되겠죠. 지금 이 문장 왜 얘기하고 있는데, 뜻을 객관적인 존재자로 봤다며. 보여요? 뜻을 객관적인 존재자라고 봤다며.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뜻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객관적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일정하게 맺힌다라고 하는 말이 뭐야? 객관적이라는 말이랑 똑같다고. 여기서는. 자,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시력, 기분 등에 따라서 뭐 해질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 이게 뭔데? 주관적인 거죠. 따라서 언어 사용자나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랍니다. 자, 다음 이제는 이 프레게의 의견을 깔 거야. 뭐라고 까는지 봅시다. 프레게의 이론에 대해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런드 러셀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답니다.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보았대요. 그래서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구분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네가 적어놓은 그 뜻이 지시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뜻과 지시체는 서로 구분되지 않아. 단어의 의미가 그냥 다 지시체야. 지시체. 단어의 의미, 그 다음에 실제 그 행성 다 지시체인 거야. 그냥 어차피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문제가 뭐냐? 샛별도 금성이 지시체, 그 다음에 개밥바라기별도 금성이 지시체. 얘네들이 지시체가 똑같다는 건 뭐도 똑같다는 얘기야? 뜻도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A는 B와 A는 A가 서로 다르다는 걸 설명할 수 없어.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어차피 뜻이랑 지시체랑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와 샛별은 샛별이다는 모두 동어 반복적인 동일한 명제이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러셀은요, 논리적 구조의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 이론을 제시한답니다. 자, 그래서 기술 이론에서는 잘 보세요. 이제 무슨 개념이 나오느냐?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이라는 개념이 나온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요, 어차피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으로 구분하면 결국은 새로운 개념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위에서 깔 때 뭐라고 깠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까는데 되게 이유 없이 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지도 결국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야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프레게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이 사람의 말은 뜻과 지시체가 구분된다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제 A는 B랑 A는 A다가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A는 B다랑 A는 A다가 서로 다른 말이라는 걸 밝히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다른 이론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본인도 새로운 개념을 가져온 거잖아. 자, 그래서 이름을 가지고 보면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진정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름이야. 금성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이름인 거죠. 그리고 위장된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위장된 이름은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 기술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인데? 자,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라는 말은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이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A, B, C가 있는데 이 방에서 A가 키가 제일 커. 그러면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A를 가리키는 거잖아. 근데 방에 D가 들어왔다. 근데 D가 키가 더 커. 그럼 그때는 이제 누가 될 거야? A가 아니라 D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라고 하는 문장이 꼭 A를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지. 바뀔 거 아니야. 직접 관련되지 못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알겠죠?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뭘 가지지 못해요?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야. 직접 관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기술 이론에 의해 파악되어 그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이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는데? 봅시다.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라는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둘 다 뭐라는 거야? 자,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둘 다 뭐라는 거야? 위장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장된 이름은요, 샛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개밥바라기는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이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한정 기술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결론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위장된 이름은 어떤 한정 기술구가 있고, 한정 기술구를 표현한 것이 바로 뭐다? 위장된 이름이라는 거야. 자, 이러고 보면 이제 또 달라지는 거야.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라고 하는 문장은 결국은 어떻게 읽히는 거야? 새벽이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은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행성으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이 된다는 거죠. 한정 기술구를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샛별은 샛별이다라고 하는, A는 A이다 라고 하는 명제랑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고서도 동일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되어 있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답을 불러줄게요. 자, 1번에 3번, 그 다음 2번에 2번, 그 다음 3번에 4번, 4번에 4번, 그 다음에 5번에 5번 까지 고요. 자, 다음 자, 3번 봅시다. 3번. 자, 이거 볼게요. 기술 이론에 따라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건데, 일단 4번이 적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한번 봅시다.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각각 특정하게 기술하는 내용을 통해 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하게 기술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각각이 특정하게
기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 기수라는 내용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소민 같을까 다를까? 각각이 특정하게 기수라는 내용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서로 차이가 있겠지. 달라요. 자, 그런데 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시당한 그 물체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시체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샛별이나 개밥바라기가 각각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체로 가지는 겁니까? 아니죠. 동일하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은 대상이 어떻게 돼야 돼? 동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5번으로 봅시다. 자,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6.25 전쟁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점에서 한국 전쟁으로도 불립니다. 라고 할 때, 자, 6월 25일에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자, 이렇게 표시하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게 러셀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위장된 이름이라고 보겠죠. 자, 다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점에서 한국 전쟁, 이것도 마찬가지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위장된 이름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게의 입장에서 얘를 뜻이라고 할 거야.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게 입장에선 뜻이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저기 뭐냐 말을 바꿔놓고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A는 B다가 되겠죠. A는 B다. 자, 그래서 적절한 걸 찾으면 정답은 5번이 적절한데요. 프레게는 가의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키지만 맞는 말이죠. 자, 다음 뜻은 다르다고 보면 러셀은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가 곧 지시체다.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가 곧 뭐다? 지시체다. 까지. 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